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의 치료 방법은 뭐였느냐? 무조건 대형 병원을 만들어서 입원시켜 놓고 거의 뭐 빨리 퇴원시켜야 5년, 6년 아니면 평생 입원시켜 놓고 치료를 했던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격리시킨 거죠. 사회로부터. 왜? 사회에 걸림돌이 되니까 격리시킨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조현병 약은 없었어요. 조현병 약이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게 1950년 클로르프로마진, 그게 1952년부터 제품이 시판되기 시작했어요. 1950년에 학술의 논문으로 발표되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이 있다는 게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이나 조울증 환자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감사한 일이죠. 약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대형 병원 만들어라. 대형 병원에 입원시켜서 거의 평생을 그냥 입원시켜 둔 거예요. 그 무렵에는. 그래서 대형 병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느냐. 병원 하나가 몇만 명씩을 수용하는. 우리나라에는 한때 제일 컸던 병원이 용인정신병원이에요. 수용 인원이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수용 인원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연적으로 인권이 바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통제하기 위해서 폭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강압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정책이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느냐? 정책 바뀐 제일 큰 이유는 국가 재정 때문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박살이 났거든요. 나라에 돈은 없는데 어느 정신병자도 그렇고 정신병자만 이렇게 감금해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 전부 다 수용시설 만들어서 당시에는 다 전부 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수용시설 만들어 평생 거기에다 두고 격리시킨 거예요. 정책이. 그랬는데 국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먹이고 재우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발로 사회생활을 웬만큼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는 놈들은 다 퇴원시켜라. 모조리 다 퇴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1950년대부터 탈원화 정책이 시작돼서 정신병원의 규모를 계속 줄이면서 계속 퇴원을 시킨 거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950년대까지는 이 대형 병원을 유지하다가 유럽에서 하는 거를 보니까 저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네. 예산은 훨씬 적게 들고 치료 효과는 더 좋네. 유럽이 먼저 탈원화를 시키면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1960년대 들어서부터 계속 퇴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전체 입원 환자 수를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계속 퇴원을 시키니까, 이 퇴원을 시키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퇴원했는 환자들을 가정에서 데리고 살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나이 20살이 넘으면 자식이라도 부모가 안 데리고 살아요. 나이 20살이 넘은 자식을 집에서 데리고 산다는 거는 주변에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부모들이 데리고 안 사니까 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지 혼자 못 살아내니까 이 노숙자로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노숙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뭐 전체, 쉽게 표현하면 전체 노숙자의 절반이 정신과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가, 노숙자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주거시설도 만들게 되고 취업훈련도 시키게 되고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재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정신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게 1950년대에 약이 개발되었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약들이 나오다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재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제대로 잘 회복된 환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환자들끼리의 모임, 가족들의 모임, 그러니까 환자협회, 가족협회 이런 게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착수했는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가족협회, 환자협회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족협회, 환자협회가
활성화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다들 뭐 하고 있느냐?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박수만 쳐주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 박수 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나라 가족협회는 정신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계속 정부에 대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에서는 가족협회, 당사자협회가 출연하면서 애초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애초부터 뭐냐 하면 정부에 뭐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먼저 가족협회 안에 교육국을 만들어서 강사 양성, 자체적인 교육인데 단지 이런 교육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이 강사를 전국 방방곡곡에 파견해서 사람들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교육국을 만들어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가족협회의 제일 중요한 일이 교육국이에요. 자체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거, 이거를 시작했고, 또 하나가 뭐를 했느냐 하면 수기 쓰기 운동을 벌였어요. 자기 공개 운동. 전부 다 수기를 써라. 수기를 써서 이것을 발표를 해라. 발표를 하고 하는데, 자, 이거를 책으로 내려 하니 돈이 들잖아요. 뭐를 했느냐? 전문가 협회에 멱살을 잡은 거예요. 즉, 모든 전문가 단체는 학술지를 내거든요. 너가 내는 학술지에 한 번마다 한 편씩 우리 수기 실어달라 라고 멱살을 딱 잡으니까 제일 먼저 그거를 해준 데가 미국 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가 1977년부터 우리가 내는 모든 학술지에는 매번마다 한 편씩 회복 수기 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돈 안 들이고 이제 회복 수기가 여기 실리고 저기 실리고 저기 실리고 하잖아요. 미국 정신간호학회부터 시작해서 그럼 정신의료사회복지학회, 임상심리학회, 무슨 그 다음에 정신과 의학회, 우리 학회들이 나오는 학술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나에서 다 그렇게 했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협회 왜 그렇게 안 하지? 전문가 단체 멱살 딱 잡으면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멱살 왜 안 잡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학술지를 또 실을 때 학회 입장은 어떠냐? 회복수기라고 냈다고 그냥 실을 수 있느냐? 잘못하면 이거 비치료적인 방법 막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회복수기를 쓰겠다고 내면은 여기에 자기 전문가를 붙이는 거예요. 대학 교수를 딱 붙여서 네가 같이 검토해서 저 원고 수정해라. 옆에서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원고를 같이 수정해서 제대로 된 수기를 만들어서 싣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각 학술지에 실리죠. 거기에다가 단행본으로 이제 자기 수기를 출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등등.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느냐? 수기를 정신간호학회 학술지에 실었으면 정신간호학회가 그 해에 자기들 학술 행사에 이 사람을 강사로 부른다고요. 그래서 자기 수기로 썼는 것을 발표를 하게 하대요. 거기서 끝나느냐? 이 사람을 강사로 불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수기를 쓰고 1980년대에 강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자, 제가 이제 이야기 엄청 길죠. 이렇게 됐는데 1990년대에 넘어오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 수기들을 읽어볼 거잖아요. 수기들이 교육 나오니까. 그 1990년대에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정신재활 쪽으로 가장 유명한, 초기에 시작해서 대가라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앤손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임상심리학자인데 미국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정신재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리버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인지행동치료를 하던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이제 UCLA 의과대학에 자기 재활센터, 정신재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던 분인데, 이 앤손이라는 분이 1980년대에 나온 수기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0여 편인가를 쭉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고 이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전문가들은 이때까지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했던 용어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기에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내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전문가들은 리커버리에 대한 논문을 그 전까지 한 편도 안 쓴 거예요. 전문가들은 맨날 뭐 가지고 논문 썼느냐, 망상, 안청, 인지기능 저하, 주의집중력 결함, 뭐 등등, 내지는 뭐 어떻게 이들의 친구 수가 없는 거 등등. 그러니까 맨날 결함, 무슨 결함, 이게 이제 결함 모형이거든요. 전문가들의 기본 시각이 뭐냐면 우리 환자나 당사자들을 고장난 테레비로 보는 거예요. 고장났다. 어디가 고장났느냐?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게 이게 치료다. 그럼 뭐가 고장났느냐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쓰는 논문을 보라고요. 논문이 처음 듣다보면 자, 환자하고 일반인 집단, 조현병 환자와 우울증 환자와 일반인 세 집단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주의 집중력이 조현병 환자가 제일 꼴찌고 우울증 환자분은 그보다 낮고 일반인은 낮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사고의 논리성이라든지 등등 했더니 일반인이 제일 낮고 우울증 환자는 그보다 못하고 조현병 환자는 꼴찌다. 논문이 다 요 논문이에요. 모조리. 이거를 결함 모형이라는 거예요. 결함 모형. 그러니까 데피시트 모델, 영어로는 데피시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 환자를 고장난 걸로 본다. 원래는 멀쩡했는데 고장났다. 그럼 치료라는 건 뭐냐? 고장난 부위를 찾아서 고장난 걸 고쳐서 다시 멀쩡하게 만들어야 된다. 요 논리예요. 모든 논문이, 거의 모든 논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들의 기본 시각이 요 시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가족 당사자 당연히 고장났다라고 보게 되죠. 그게 지금 3번이에요.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그래서 고장난 그 표현이 나오는 게 망상, 환청, 주의집중력 결함, 뭐 판단력 저하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여하이 망상을 없앨 거냐, 어떻게 여하이 환청을 없앨 거냐, 어떻게 주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거냐, 기억력을 끌어올릴 거냐, 판단력을 끌어올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장난 거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까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관점에서만 전문가들이 논문을 쓰고 재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도 직업이 없는 거라 어떻게 직업을 갖게 할까,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게 할까, 아무튼 이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의 논문들만 있지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해본 건데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90년에 앤소니가 한 40여 쪽짜리 책을 써요. 자, 그래서 자기 보스턴 대학 정신재활센터에서 이걸 출판을 하는데 짧은 책을 1990년도에 하나 썼다가 1993년에 이거를 논문으로 써서 학술지에 발표를 해요. 그게 New Vision of Recovery인가? 하여튼 그 리커버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인지 그런 논문을 책과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주장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자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리커버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리커버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리커버리를 촉진하는 요소가 뭔지,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학자들이 리커버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자라고 촉구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때부터 덤벼들어서 리커버리를 연구한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느냐? 주로 연구했는 방법은 심층 면접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식으로 또는 1대 소수 그룹 면담식으로 해서 면담을 하면서 면담했는 거를 쭉 녹음을 떠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심층 면담법으로 쭉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연구가 불과 10여 년 된 사이에 1999년에 드디어 리커버리가 미국 정부에서 다들 리커버리를 최상의 목표로 해라 선언하게 됐고, 드디어 나아가서 2021년에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최상의 목표가 우리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 우리의 임무는 첫 번째 리커버리다. 이렇게 세월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리커버리란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전문가들은 망상이나 환청이나 뭐 백수라는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동안에 당사자들은 자기 삶을 통째로 놓고 자기 삶을 놓고 투쟁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삶에서 좌절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고 등등.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를 읽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고 삶의 투쟁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삶을 놓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지가 그 기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전체로 들여다보고 봐줬어야 되는데 삶의 전체 속에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은 병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내 삶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있는데 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길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게 병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전문가들은 이 병이 문제라고 보고 열심히 병을 들여다보고 병만 고치면, 망상만 없어지면, 환청만 없어지면 지 삶은 저절로 잘 될 거다. 우리는 여전히 그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망상 없애려고, 환청 없애려고 여전히 병의 증상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병의 증상만 없애면 삶은 저절로 잘 살아질 것이다. 또 대다수 가족, 병의 증상만 없어지면 대다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얘는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삶이 제대로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단순히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 삶이 뜻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놓고, 삶을 통째로 놓고 지금 당사자들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놓고 이 삶을 빼서 이들이 뭘 힘들어하고 이 삶에서, 그러니까 병과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병과 삶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삶 속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전체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회복 재기는 뭐냐? 우리가 리커버리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리커버리의 과정은 크게 보면 두 단계. 하나는 무너지는 과정, 다시 일어서는 과정. 삶이 병이 걸리고 나면 한동안 삶이 무너진다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가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느낄 때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데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흔히 그래서 무너지다가 결국은 다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인가가 계기가 돼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요 전환점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인터뷰 대상자의 절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고 당신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좋아지게 만든 계기가 뭐냐, 전환점이 뭐냐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바닥을 쳤다.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 인생이 무너질 때까지 무너졌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올라오더라.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 바닥을 칠 때까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무너졌다가 일어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리커버리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회복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면 우린 옛날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린 옛날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옛날로 돌아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은 행복했던 사람한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조현병, 조울증 애초에 발병을 안 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병이 조현병, 조울증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애가 발병하기 전에 전교 1등 했다, 얘가 서울대를 다녔다 등등, 그 전교 1등하고 서울대 다녔던 삶이 지한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 보기에 좋았을 뿐이지 행복했을 것 같으면 병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발병하기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제가 하는 말로 선순환, 악순환, 이미 삶에서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점점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점점 고달프고 힘들 때 제가 억지로 땜빵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랬는데 어느 날 드디어 멘탈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에 터져 나오는 게 조현병이고 조울증. 그때 망상, 환청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귀에 소리가 들리겠느냐고요. 우리도 힘들어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귀에 소리 들리느냐고요. 이게 귀에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미루어 짐작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 삶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면 결국은 나의 모든 감각이 바뀌어버리고 헛소리도 들리고 헛것도 보이고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 요게 조현병이에요. 그 다음에 조울증은 뭐냐? 정신이 혼미해지고 멘탈이 나가는데 그나마 지 정신줄을 붙잡으려고 한 가지를 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나만 하면 나는 내 인생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내가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마치 제가 하는 비유로 경주마가 양쪽 눈 가리고 직진으로 그냥 하나만 향해 달리듯이 딱 그 하나를 하겠다고 온 에너지를 왕창 동원해서 걷다가 때려박는 게 요게 조울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인생이 행복했으면 결코 조현병, 조울증이라는 병은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치료라고 하는 거를 약만 먹여가지고 옛날처럼 돌려놓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가 그게 행복하지 않아서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치료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발병 전부터 악순환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인생이 정신이 나가버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무너진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냐? 그게 리커버리다. 무너진 인생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랬을 때 그럼 무너진 인생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척도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객관적 지표, 하나는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라고 하는 건 직업이 있나 없나, 월 수입이 얼마나 되나, 겉보기 얼마나 번듯한가. 요게 객관적 지표. 요게 재활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관적인 거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뭐하고 돈을 월급을 많이 받으면 뭐하고 친구가 겉보기에 많으면 뭐하느냐고 지가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돌아와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 권고 3가지 치료 목표의 첫 번째가 리커버리입니다. 리커버리를 저는 회복점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요 우리말로 재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참고 리커버리는 제가 회복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신이 선택한 삶을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게 사는 것. 요걸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밑에 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아이고. 자, 우리가 이제 발병하고 나면 초반기 가족, 점이 잘못 찍혔네요. 점을 옮겨서 새로 고쳐야 되는데. 초반기 가족의 관심사는 흔히 증상 제거다. 증상만. 우리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망상이다, 환청이다, 뭐 등등 해서 이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울이나 가벼운 불안이나 이런 건 나도 경험해 봤고 등등 하니까 이해가 가능한데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증상은 이게 이해불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 거냐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상, 어떻게 이 망상을 없앨 거냐. 환청, 어떻게 이 환청을 없앨 거냐. 아니면 조증 증상이 확 떴을 때 어떻게 조증을 없앨 거냐. 이거 증상 없애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거나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도 다 여기 이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증상 제거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그리고 이것만 없애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병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은 보통 대다수 가족들이 이걸 바란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라고 생각하고 증상을 깔끔하게 없애면 완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전혀 학술적 개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가족한테 관심 없어요. 가족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연구하는 전문가 몰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당사자한테 집중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도 약으로 없애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직은 요 수준입니다. 이 전체적인 시야에서 보지 않고 정말 너무나 지엽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수많은 연구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했는데도 우리는 현미경으로 요거 들여다보듯이 요것만 들여다보고 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초반기 가족들의 관심사는 이렇게 되는데 관심사와 목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증상 없애려고 막 애를 쓰다가 보니까 몇 년을 그걸 붙들고 애를 쓰고 가족들이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탁 쳐다보니까 이제 증상은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뭐 옛날만큼 난리를 안 치니까 이제 좀 한숨 돌렸다 싶은데 문제는 이제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 있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고 이게 친구도 하나 없고 직업도 없고 친구도 하나 없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완전히 생활 습관이 엉망이고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는 이렇게 너무 고립되어서 지내네. 너무 허송세월을 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이 고립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 허송세월을 하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가족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게 제가 표현할 때 이제 중반기 가족이라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다시 하게 할 거냐, 어떻게 알바라도 하게 할 거냐, 어떻게 집 밖으로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게 하고, 어떻게 알바라도 하게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에 이제 가족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이때가 중반기 가족인데, 사회복귀,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 표준적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요거에 관심을 갖는다. 이때 가족들이 자꾸 먼저 이제 정답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들이 요래 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얼르고 달래고,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보라 하면 며칠 나가다 때려치우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억지로 당사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면서 이게 그나마 따라와지는 당사자가 있는가 하면 따라오나 싶다가 완전히 이제 엎어져 버리는, 이제 방문 잠그고 가족들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등등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더욱 꼼짝을 안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고 자기 인생은 여전히 불행하고 죽겠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약 잘 먹던 애가 이제 나 약 안 먹을래 이렇게 되고, 등등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기가 오는 거를 중반기의 늪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학술 용어 아니에요. 흔히 중반기의 늪이라고 해서, 드디어 그나마 부모 말을 잘 듣고 하자는 대로 하던 애가 어느 날 방문 걸어 잠그고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흔히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억지로 강제로 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치료도 그렇고 재활도 그렇고 흔히 마음이 조급해서 애를 겉보기에 빨리 반듯하게 만들려는데 자꾸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 반듯하게 만드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는 게, 겉보기에 반듯하게 만드는 거는 한 방이면 날아가요. 스트레스 한 방이면 바로 무너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애가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퍼졌어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하염없이 퍼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퍼져서 앉아 있으니까 부모가 볼 때 답답하니까 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퍼져 앉아 있는 알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부모가 옆에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억지로 걸려서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걸 재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소용없으면 부모가 옆에서 억지로 부축해서 가고, 부모가 억지로 잡아 당겨서 지는 뒤에서 지는 질질 끌려고 부모가 앞에 잡아 당겨서 가고, 이거 소용없습니다는, 이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상당수 부모들이 억지로 애를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억지로 뭐를 하게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애가 그나마 뭐 알바라도 하고 있다, 그나마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다, 이게 잘하는 건지 알고 그 직장 그만두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애는 허구한 날 직장 갔다 오고 나면 때려치우고 싶다, 못 다니겠다 하는데 계속 설득하고 해서 이거를 치료라고 생각하고 재활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겉으로 번듯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속살이 차야 됩니다.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속살이 차야 됩니다. 지 스스로가 일어나서 걸을 때 그게 되는 거지, 부모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제일 부모님들이 피해야 될 게 조급한 거.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은 뜨뜻하게 생각하고 지를 믿어줘야 돼요. 지도 평생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 저렇게 살 애가 아니다 생각하고 지를 믿어주고 시간 여유를 엄청나게 줘야 되고, 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야지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중반기 가족들은 억지로 뭘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부모님들이 후반기로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면은 후반기 넘어갈 필요가 없죠.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쓰이고 애는 애대로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이러니까 어느 날 드디어 부모님이 손을 놔요.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다. 포기다. 꼭 직장 다녀야 되나? 꼭 저거 뭐 증상 없애야 되나? 아이고, 증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직장 안 다니면 안 다니는 대로, 모르겠다.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러고 이제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반기가 되게 되면 크게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지내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후반기 가족의 관심사. 그래서 제가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그런데 너무 거창한 거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만 목표로 하십시오. 하나는 니 하나 행복하면 된다. 요게 리커버리예요. 니 하나 행복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니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요 두 가지만 목표로 하십시오. 요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후반기 가족이에요. 후반기가 되게 되면 그냥 지 하나 행복하면 되지,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흔히 보면은 이게 10년 세월에 걸쳐서 이게 되면은 천만다행인데 10년 세월 만에 이 과정에 이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보통 20년, 30년 걸려야 후반기 들똥말똥해요. 다들 보면 죽는 날까지 중반기에서 밀고 땡기고 하느라고 씨름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는 초반기 가족 증상 없애겠다고 이것만 가지고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붙들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완치만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먼 길을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 후반기로 그냥 가면 되지 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앞에 것과 닮아 있잖아요. 처음에 초반기 가족들은 세 번째 목표에 집중해요.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그랬다가 중반기 가족들은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어쨌거나 여기에 집중하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회복과 재기, 리커버리다.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이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내 삶은 살만해 라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웃으면서 좋은 기분으로 눈 뜨고, 그날 하루 기분 좋게 지 나름대로 뭘 하든지 간에 자원봉사를 하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든 하루 종일 산책을 하고 오든 지 나름대로 하루를 좋게 잘 보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주관적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 이게 이렇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결국 이걸 알게 된 거고, 가족들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결국 이걸 알게 되는,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당사자들은 훨씬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 증상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바로 알죠.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자기 인생을 놓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근데 당사자들도 이걸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난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육수 칠수를 하면서 어쨌거나 서울대를 가려고 길을 쓰는 애들이 있고, 조현병 걸리고 나서도, 발병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무조건 자기는 대기업 갈 거야. 나이 50이 될 때까지 난 사무직 할 거야. 등등. 당사자도 오랜 세월을 이걸 못 내려놔서. 그러니까 당사자도 2번, 남들하고 비교해서 번듯한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가 진짜로 행복한 삶이 뭔지는 모르고 이렇게 해서 세월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요 세 가지 치료 목표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1번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쉴게요. 낫는다는 게 뭐냐, 저의 생각은. 그래서 종합하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사자들이 지금 상황이 뭐냐, 집으로 따지면,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집에 지금 금이 가고, 막 벽에 금이 가고, 지금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 집을, 이게 당사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병이라고 하는 건 집으로 따지면 지금 벽에 금 가고, 이게 병이에요.
벽에 금 갖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집이 통째로 무너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 갖는 것 자체 지금 때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만 땜빵하면 이 집은 멀쩡해질 거다. 이 집이 우리가 집에 실제로 집을 놓고 생각을 해보죠. 집에 금 갔는데 금이 조금 갔으면 그것만 땜빵하면 돼요. 금이 조금 갔으면. 금이 조금 간 게 뭐냐?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거 금 조금 간 거예요. 그건 땜빵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이 왔다, 조울증이 왔다. 이게 금이 조금 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정신이 멘탈이 버릴 정도면 이게 지금 금이 조금 간 정도가 아니라 집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삶이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땜빵하는 수준에서 하면서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집이 통째로 무너지려고 하면 이 집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집 다 털어내고 새로 짓든 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 병을 생각할 때 항상 병과 삶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이 삶이 지금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삶과 지가 행복한 삶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부모는 얘가 전교 1등 하니까 부모는 행복해요. 지는 전교 1등 하느라고 지는 죽을 뻔했어요. 부모는 애가 회사 생활 잘하고 대기업체 다니니까 부모는 억수로 좋아요. 지는 그 대기업체 생활이 너무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부모가 보는 관점과 지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아무리 멋있고 번듯해 보이면 뭐 하냐고요. 지가 죽을 지경인데. 그럼 지는 지가 원하는 삶이 뭐냐? 근데 이 지가 원하는 삶을 네가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느냐? 몰라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를 생각을 안 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주변에서 바라는 대로 잘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건지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무너지고 비로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몇 년을 생각해야 이게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지가 떠오르느냐. 글쎄요. 적어도 한 5년은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게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심리 상담을 하든지 하게 되면 또는 부모가 지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든지 하게 되면 이 자기 탐색이 조금 더 빨리 돼서 하루하루 작은 것에서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모나 주변에서 지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없어서 지 혼자서 끙끙댈 것 같으면 이 세월이 훨씬 오래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을 재조직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한테 바람직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서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 저는 지금 하루의 시작이 오후 2시부터 시작돼요. 저는 지금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상담 예약을 잡는다고요. 오늘 이 교육도 스케줄 2시에 시작이지만,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2시에 간신히 맞춰오잖아요. 2시가 남으로 따지면 아침 9시예요. 2시에 시작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를 일해요. 제 평생에 힘들었던 게 수면 문제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헤매는 거가.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겠어요. 그리고 나는 왜 계속 아침에 못 일어나는지를 두고 저 자신을 얼마나 쥐어받고 그랬겠느냐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그리고 아침에 또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시절에는 그거를 맞춰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고요. 그랬는데 저는 다행이었던 게,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3년 수련하고 할 때는 아침에 막 7시 반까지 병원에 가야 돼요. 진짜 괴로운 생활을 해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억지로 할 때는 뭐 그게 어느 정도 된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좀 내 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었던 게 저는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죠. 나이 30살에, 만 나이 30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집의 나이로 32살에. 대학 교수 생활 1년 하고 제가 학과 교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전 수업은 못합니다. 제 수업은 다 오후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제 수업 다 넣겠습니다 하니까 학과 선생님들은 대환영이죠. 왜냐하면 다들 교수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수업하고 오후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후에 수업 넣겠다면 선생님들은 대환영이죠. 그러니까 오후로 수업을 넣었고 또 다행히 방학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했고 대학 교직을 그만두고 한 25년 했는데 25년 교수 생활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 재훈심리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는 상담센터를 만드니까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오전에는 못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일어나면 오전에는 힘을 못 써요. 사람이 빌빌대요. 뭘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억지로 움직이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생활. 요렇게 하루의 생활을 자신에게 맞게 조직화한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최고다. 대학 교수 생활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못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족감이 훨씬 높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이 낫는다는 게 뭐냐를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들처럼 되는 게 낫는 게 아니에요. 조현병 조울증이 잘 나으려고 하게 되면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나의 욕구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떨 때 내가 기뻐하고 뿌듯해하는지, 나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방식은 어떤지 등등 이런 거를 잘 알아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종류의 직업 그 방식, 또 내 집의 구조, 집의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 이거를 내한테 남들이 바람직하다는 방식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바람직한 내가 최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잘 기능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것. 요거예요. 이거예요. 낫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뭐로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게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